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들어오시죠. 예, 예, 예. 이번에 형사 최신 판례 3년간 최신 판례 강의를 하게 된 송시영 변호사입니다.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판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판례는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3년간 최신 판례 나온 다음에 또 바로 또 신유진 선생님께서 5년간 판례집을 또 내셨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그래서 5년간 판례집 강의도 괜찮겠다 싶은데 뭐 전략적으로는 3년간 판례가 가장 낫지 않을까, 양도 적정하고 해서 3년간 판례로 그냥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일정은 처음에는 3년간 판례라서 3일로 잡을까 하다가 이 판례 강의를 제가 한번 그쪽 법무사 쪽에서 한번 했었는데 한 100개가 넘더라고요. 3년간 판례가. 여기서도 보니까 110개가 되던데 이거를 3일 동안 하기에는 할 수는 있겠지만 잘못하면 날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4일로 하고, 그리고 일단은 그냥 실강은 그냥 부담 없이 무료로 그냥 열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라고, 만약에 중간에 이거는 나중에 동영상을 듣는 게 낫겠다 생각하실 때는 나중에 동영상을 들으셔도 되고요. 일단 여러분 부담 없이 제가 실강으로 개설했으니까 부담 없이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기 질문을 해주시고요. 제가 아는 만큼 제가 설명해 드리고,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나중에서라도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래 서두는 때 또 길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일단 강의를 시작하면서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개시 관련된 3페이지 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첫 번째 판례가 부재자 재산 관리인의 고소권이에요, 여러분들. 고소권인데, 자, 사실관계 볼게요, 여러분들. 자, 갑과 을은 동거하지 않는 자매 사이인데, 자,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갑과 을은 동거하지 않는 자매 사이래요. 갑은 법원이 선임한 을의 부재자 재산 관리인으로서 을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 13억 정도를 수령하였다. 그래서 갑이요, 여러분들, 을의 언니예요. 친언니고. 그 다음에 그 후 법원은 을의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갑에서 변호사 병으로 개임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법원에서 갑을 부재자 재산 관리 선임을 했는데 좀 불성실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변호사로 바꿉니다. 그러나 갑은 새롭게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 병에게 공탁금의 존재를 알려주지도 않고 인계하지도 않았다. 이 부분이 문제됐습니다. 이에 법원이 선임한 을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인 병은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 갑을 고소하였습니다. 사실 이 판례만 보면요, 사실 어려운 논점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미 결과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힘 빠져야겠군요. 부재자 재산관리인 여러분 민법에도 이미 배우셨죠? 그쵸? 민법에 배우셨죠? 부재자 재산관리. 그쵸? 실종선고를 한번 배우셨을 거예요. 자, 부재자 재산관리는 여러분들 법정 대리인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이의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법정 대리인의 권한이 문제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부재자 재산 관리는 권한의 범위가 어디로 한정이 되어 있죠? 원래 재산 관리에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판례는요, 재산 관리에 한정이 되어 있지만 필요한 경우, 어떤 경우? 재산 관리에 필요한 경우,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누구 허가를 받으면 돼요?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런 행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소권을 행사한 경우예요. 자, 그러면 고소권 행사는 일단 재산 관리 아니에요. 직접적인 재산 관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재산 관리에 필요한 행위예요. 왜 그래요? 왜 필요한 행위예요? 이게 재산 관리 자체는 아니지만
이 사건이 어떤 거죠? 재산의 관리 대상에 대한 범죄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재산의 관리 대상이라는 건 여기 나온 것처럼 수용보상금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범죄 행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고소권은 뭡니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겠죠. 법원의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고소할 수 있다 없다? 고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형사소송법 규정에 보시면 원래 고소권자가 누구죠? 여러분 고소권자는 피해자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고소와 고발, 뭐 자수 같은 개념 구별할 때 고소는 피해자라고 하고 고발은 제3자, 우리 시민단체, 그리고 자수는 범인 스스로 하는 거고. 근데 그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 관련 기억나시죠? 법정 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우리는 그 규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딱 봤을 때, 아, 부재자 재산 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고 법정 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따르면 당연히 할 수 있겠네. 문제는 그렇죠. 이 고소권 행사가 재산 관리는 아니니까 법원의 허가를 얻었나 보니까 법원의 허가도 얻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가능하겠다고 끝나면 돼요. 사실은요. 그렇죠? 여기까지 끝내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 이 판례가 왜 문제가 됐는지는 일단 4페이지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4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줄 있죠. 여러분들 따라서 부분이요. 거기서부터 형광펜으로 그 밑줄 그으시거나 아니면 연필로 밑줄 그으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부재자 재산 관리인은 관리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해서는 고소권이 없겠지만 관리 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 대리인에 해당한다. 거기까지. 이게 이제 2023년도하고요. 24년도에 그대로 이 지문이 기출이 2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표시를 하시고 다시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넘어오셔서 일단 먼저 판례를 한번 볼게요. 자, 주요 장점 첫 번째인데, 자, 갑의 죄책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갑의 죄책 관련돼서는 사실 재산관리라는 그 제목에서부터 알고 계시겠지만 형법에서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문제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임죄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들 특경법, 특별법을 간과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지금 보면 13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특경법에서 여러분들 몇 억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이 되죠? 5억. 그렇죠. 맞습니다. 5억 이상이에요. 근데 특경법이 적용되는 재산 범죄가 몇 가지가 있죠? 그렇죠? 사기, 공갈, 횡령, 배임.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그걸 사공횡배로 외웠었는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배임과 관련돼서 일단 5억이 초과하니까 특경이 적용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갑의 죄책은 했을 때 여기서 핵심 쟁점 그거 여러분들. 자, 배임이란 건 알겠어요. 그리고 5억 이상이 넘어가니까 특경이 된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어떤 배임 행위냐는 걸 여러분들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대체 여기서 배임이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사람은 부재자 재산 관리인에서 지위가 상실됐죠. 지위가 상실된 상태에서 과연 어떤 배임 행위냐. 근데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판결 요지 1번에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자, 찾으셨네요. 지위를 상실할 경우,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지위를 상실할 경우에는 새롭게 선임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지위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새로운 부재자 재산 관리인에게 인수인계를 잘할 임무가 있다. 그 임무를 위배했다는 게 배임행위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게 일단요. 첫 번째로.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갑의 배임 행위는 비동거 친족 간의 범죄로서 친고죄인데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병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한 고소는 적법한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자, 비동거 친족 간의 범죄로서 친고죄인데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사실 이 말은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은 여러분이 그 리걸 마인드를 위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고소하기 전에 어떤 사건 관계였었냐면 이 언니 쪽에서 고소 당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실종 신고 청구를 합니다. 실종 신고 청구를 해요. 그럼 여러분 민사 배웠던 거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자, 실종 신고 청구를 하게 되면 자, 실종 선고가 내려집니다, 여러분들.
자, 실종 선고 내려지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죠. 이건 여러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도 돼요, 여러분들. 다만 여러분 이 리걸 마인드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사망 간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 쪽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판사님, 자, 피해자가 여러분들 고소권이 있는데 피해자가 사망하면 고소권 누가 가지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판사님한테. 여러분들 뭐 법 규정 아시죠? 피해자가 사망하면, 자, 우리가 피해자가 고소권이 있는데요, 지울게요, 여러분들. 피해자는 고소권이 있습니다. 근데 비피해자의 고소권이 있어요. 보통 법 조문 4가지인데 우린 2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가, 두 번째로는 피해자가 뭡니까? 무능력자인 경우에. 피해자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예요, 여러분들? 법정 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있고,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누가 하죠, 여러분들? 배우자, 그렇죠? 직계 친족, 형제자매. 그러니까 이 언니는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판사님, 제가 실종 선고 청구했고요. 실종 선고 심판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제 동생 죽은 거잖아요. 그럼 누가 고소권이 있죠?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저잖아요. 형제자매 저잖아요. 제가 언니거든요. 그러면 고소권 누구한테 있어요? 제가 있는 건데 왜 법정 대리인이 고소하나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었던 사건인 거예요. 일단 그 배경을 좀 아시면 좀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그럼 판례는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들 민법 지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실종 선고 관련돼 가지고 뭡니까? 그 기간 만료한 때 그 사망으로 간주가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사법상 법률 관계를, 그렇죠, 효력을 상실할 뿐이지 그 밖에 공법상 법률 관계는 그대로 남는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가 여기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고소권이죠.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공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판례는 그런 표현을 써요. 자, 실종 선고는 사망 간주죠. 여기는 사망한 때예요. 이 조항 사망한 때에 사망 간주한 경우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결론적으로 일단은. 그래서 이 부분은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참고로 이제 리걸 마인드로만 이해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대법원 판시사항은 아니고 고등법원 판시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대법원에서도 직권을 심판할 수 있었는데 이번 심판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던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건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 굳이 깊이 있게 여러분 아실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왜 비동거 친족 간의 범죄로서 친고죄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 자, 그럼 여러분들, 그럼 위로 다시 올라와 보시면 이 특경법 관련돼서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또 여러분 생각할 논점이 뭐냐면, 그 친족 상돌에 관련돼서 특경법에도 적용이 되는지 관련돼서 기억나시나요? 장점? 기억나시나요, 혹시요? 예. 그래서 친족 상돌에도 특경법이 적용된다는 쟁점이 있습니다. 판례는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게 그 친족 상돌회가 적용되는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뭡니까? 특경법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넘어가고 일단은. 그래서 이 판례의 핵심 관련돼서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고 법원의 허락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정도만 하고 끝내시면 되고, 그다음에 친족상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1항과 관련돼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죠. 이게 올해 말까지 개정이 안 되면 지금 적용 중지 상태지만 효력이 상실하지만 2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2항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1항이 어떻게 개정이 될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서 친족상도례가 좀 애매하죠, 그렇죠? 올해 지나기 전에 만약 개정이 돼버리면 내년 시험에 어떻게 이게 문제가 될지가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잘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5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구속전 피의자 신문 절차예요. 자,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볼게요. 읽어볼게요. 갑은 2021년
12월 22일 5시 1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 사실로 긴급 체포되었고, 자, 긴급 체포자 밑줄이에요, 여러분들. 담당 검사는 2021년 12월 23일 11시경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에 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구속영장 청구의 밑줄이고요.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 소속 판사는, 그렇죠? 2021년 12월 24일 11시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당일 신문을 종결하지 않고 속행하면서, 속행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2021년 12월 29일 11시로 다음 신문기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24일 8시경 갑에게 새로운 신문기일이 통지되었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소속 다른 판사는 새롭게 통지된 신문기일인 2021년 12월 25일 10시 갑에 대한 신문기일을 진행한 후 그 기일에 신문을 종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그 피의자 신문 절차 청구하면 법 조문에 심리와 관련해서 청구된 날에 다음 날까지 신문하여야 한다는 규정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만약에 청구가 되면 장소하고 일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즉시 통지해야 한다는 것도 규정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청구한 날이 23일이에요. 12월 23일. 그럼 원칙적으로 법으로 따지면 24일까지는 신문해야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속행을 해버린 거죠. 이 속행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속행이 자칫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 관련돼서 그 기록, 영장 청구한 다음에 기록을 반환한 날까지 구속기간 산입하지 않아요. 산입하지 않죠. 그 기간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불법 구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건이고요. 결론적으로는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속행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속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판례는 속행이죠. 속행하는 건 뭐라고 하냐? 바람직하진 않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불법 구금은 아니라고 하죠. 왜 그래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불법 구금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위법하다 보는 거죠. 어느 경우죠, 여러분들? 그렇죠. 판례가 쓸쓸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속행하는 경우예요. 별다른 사유 없이 뭡니까? 속행하는 경우. 밑에 판례 있습니다. 좀 이따 볼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주의쟁점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볼게요. 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신문 기일을 속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 그리고 영장주의 원칙, 그리고 형사소송법령이 정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 절차에 관한 규정 관련돼서 여러분들, 자, 이 보시면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절차에 관한 규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여러분들. 청구가 되면 다음 날까지 신문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뭡니까? 즉시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통지의 방법 어떻게 한다? 신속하게 해야 한다. 그런 규정들. 그런 규정들 근거로 해서 보면, 그 다음 줄 보세요. 쭉 밑줄 좀 볼게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피의자 신문 절차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굵은 글씨요. 신문기를 속행한 것은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바람직하진 않다. 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다음 줄 내려오세요, 여러분들. 밑줄 안 그어졌는데 찾으셨나요? 세 번째 줄 내려오시면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거기서 밑줄을 한번 그으십시오.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장기간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헌법과 형사소송법령이 적법 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유는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람직하지 않다. 근거는 뭐냐? 그렇죠? 신체 자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갑에 대한 구속을 적법 절차에 반한 위법한 구금이라 볼 수 있는가? 두 번째인데, 자, 거기서 보시면 다섯 번째 줄 내려오세요, 여러분들.
다섯 번째 줄 내려오시면 뭐로 되어 있죠?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의미 찾으셨나요? 거기다 한 번 더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의미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맨 마지막 굵은 글씨 별다른 사유 없이 신문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 자, 별다른 사유 없이 신문 절차가 지연됐다.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6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죠. 실질적으로 불법 구금. 실질적으로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 이런 것이 아니라면 신문기를 속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리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피의자 신문 절차 관련돼 가지고는 영장실질심사죠, 여러분들. 일단은 속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뭐다? 그렇죠. 신체 자유 관련돼서 문제된다. 또 뭡니까? 속행하는 것 관련돼서는 추가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다만 뭡니까? 그렇죠. 별다른 사유 없이 지연된다.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불법 구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다? 문제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좀 약간 여러분들 따로 알으셔야 될 게 이게 만약 불법 구금에 해당된다. 그럼 이게 독립된 상고 이유가 되냐예요. 판례는 뭐라 보냐면 이걸 나눠서 봅니다. 자, 판례는 자, 밑줄 친 것만 확인할게요. 자,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의 영향이 있어 독립한 상고 이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건 따로 여러분들 쟁점 좀 구분해 가지고 암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이유죠. 방어권,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느냐 문제와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독립된 상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의자 신문 절차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만 볼게요. 여러분들 기억 한번 되살려 보세요. 여러분 체포된 피의자가 있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체포된 피의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영장에 의한 체포가 있고 긴급 체포가 있고 현행범 체포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장에 의한 체포나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나 뭡니까? 체포한 때로부터 몇 시간 이내? 그렇죠?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공무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영장을 청구해야지 영장을 발부하는 건 아니라는 거 많이 속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영장 청구하면 열리는 절차가 뭐다, 여러분들? 영장 실질심사예요. 구속 전 피해자 신문 절차. 자, 영장 실질심사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영장 실질심사 절차는 필수적이다 아니다, 여러분들? 필수적이다. 그렇죠? 필수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영장 청구 받은 피의자가 저 받기 싫은데요? 라고 하면 안 받나요? 아니죠. 두 번째, 판사가 야, 굳이 그 신문 절차 진행할 필요가 없어. 나 이거 안 할래.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선 변호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죠. 세 번째는 영장 실질심사의 주체가 누구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임 판사예요. 그렇죠? 수임 판사를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수임 판사는 그렇죠?
수수법원과 독립하여 소송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개개의 법관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수임판사, 대표적인 게 영장 발부 판사를 수임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임판사와 관련된 쟁점이 나중에 나오죠, 여러분들. 좀 이따 볼 텐데. 자, 그럼 영장 신문 실질심사 하려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고,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영장이 기각이 되면 누가 좋죠, 여러분들? 피의자가 좋죠. 피의자는 그러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검사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이랬을 때. 자, 그러면 기각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다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툴 수 없다고 보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수임 판사. 다시 말하면, 자, 결정은 결정인데 이 결정이 여러분들 우리가 결정 절차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여러분들. 그렇죠? 결정 절차에 항고할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재판이라는 게 판결이 있고 결정이 있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하죠?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고, 결정은 항고로 다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결정은 뭡니까? 그렇죠? 법원의 결정인 거예요. 그렇죠? 법원의 결정. 다시 말하면 수임 판사는 법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402조에 의한 항고, 법원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되는 게, 그러면 416조인가요, 여러분들? 준항고 관련돼서. 그렇죠? 근데 준항고 주체가 누구죠? 그렇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에요. 근데 수임판사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원의 영장, 이 실질심사 관련돼서 기각이나 발부 똑같이 뭐다, 여러분들? 법원의 결정도 아니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결정도 아니냐, 그냥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방법은 뭐냐? 검사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영장이 기각되면? 맞아, 재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검사는 재청구해요. 그러면 영장이 발부되면요. 영장이 발부된 경우도 다툴 수 있습니까? 피고인이? 피고인이 아니라 영장이 발부되면 그죠? 피의자가 이제 문제 되겠죠? 다툴 수 있다, 없다? 똑같죠, 여러분들. 이것도 다툴 수 없어요. 근데 법원에, 우리 법에서는 다툴 수 없지만 따로 제도를 만들어 놨죠? 그렇죠? 그게 바로 구속, 적부, 심사제도. 다툴 수 없어. 다만 어디로 간다? 구속, 적부, 심사제도. 자, 이 구속, 적부, 심사는 또 여러분들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비교하시면 되죠. 영장 실질 심사는 필수적이에요. 이거는 필수적인가요? 아니에요. 맞아요. 청구를 해야 돼요. 구속, 적부심은. 청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돼 가지고 정치적 성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그때도 뭡니까? 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그렇죠? 적부심 관련해 가지고 청구를 할지 안 할지를 검토해 보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어떤 경우 청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냐면, 보통 본인들이 자백하고 무거운 사건인 경우에는 영장 발부에 대해 법원이 결정을 존중한다. 내가 거기다 더 이상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 그 부분 나중에 참작해 달라. 그런 의미로도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청구를 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장 실질 심사처럼 뭐예요? 필요적 변호예요. 이것도. 그래서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체가 달라지죠. 영장 실질 심사는 뭡니까? 수임 판사입니다. 구속 적부심은 합의부나 단독 판사에서 하는데, 법원에서 하는 거죠. 보통은 그 합의부 내에 수명법관이 보통 합니다. 수명법관이, 그렇죠. 수명법관이죠. 근데 여러분 합의부나 단독 판사, 법원이 하는 거니까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합의부나 단독 판사가 구속적부 심사 결정을 하면 이건 마치 다툴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죠. 충분히. 왜? 법원의 결정이니까. 근데 구속적부 심사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죠? 맞아요. 다툴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항고할 수 없다 되어 있죠. 다투할 수 없다. 다만 다툴 수 있는 경우에 예외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여러분들? 기소전 보석제도. 그렇죠? 기소전 보석제도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라는 게 규정이 따로 있죠. 그건 좀 이따 볼 수 있으면 보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참고로 체포되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영장 실질 심사 받을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포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영장을 발부하죠? 구인영장을 발부 데려오죠. 맞아요.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인치시키죠. 몇 시간 동안 가능하죠, 여러분들? 24시간 동안 가능하다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뉴스에 보시면 사전 구속영장 청구했단 말 한 번 들어보셨나요? 뉴스에 보시면 사전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체포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영장 청구하는 거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래요. 표현이. 그래서 일단은 대략적으로 체포되거나 체포되지 않은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나 이후에 구수적부 심사 관련돼서 간단하게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7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대물적 강제 수사로 넘어갈게요. 혹시 여러분들 법전은 가져오셨나요? 법전 안 가져오셨으면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대물적 강제 수사 관련돼서는 요즘 지울게요, 여러분들. 오늘 목표는 일단 20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20번까지. 오늘 목표는 최소한 20번까지. 원래는 25번까지 할 예정인데, 앞으로 이렇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일단 20번까지 하고, 중간에 보니까 공판 쪽이는 그럼 빨리 넘어갈 수 있어서, 예.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압수수색은 여러분들 강제 수사라는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들. 수사는 강제 수사하고 임의 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임의수사 강제수사 구별 기준은 여러분들 배우셨다시피 뭐 기본권을 침해했느냐 법익을 침해했느냐 나누죠. 그리고 강제수사는 다시 뭘로 나뉘죠, 여러분들? 사람에 대한 거, 대인적 강제수사가 있고 사물이나 장소에 대한 거, 대물적 강제수사가 있습니다. 대인적이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들? 체포구속이죠. 그리고 대물적이 압수, 수색, 검증입니다. 압수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점유를 이전하는 거고 강제로, 수색은 뒤지는 거고, 검증은 뭐죠? 검증은 사람의 오간의 작용으로, 그렇죠? 물건의 성질과 상태를 살피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자, 대물적 강제 처분 관련돼서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강제 수사 또는 강제 처분이라고 하죠. 같은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압수수색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체포구속이라는 강제수가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뭘 좀 생각하셔야 하냐면, 우리가 헌법 12조 1항에서 적법절차 원칙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적법절차 원칙이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로 뿌리 내려가고 형소법에서는 형사절차 법정주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형사절차 법정주의가 강제수사로 와서는 강제처분 법정주의로 뿌리 내려가죠. 그리고 강제처분 법정주의 관련해서 또 뿌리 내려가는 게 대표적인 게 영장주의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 문제 체포 구속이나 압수수색 검증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게 일단 뿌리가 적법 절차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강제처분 법정주의 근거에서 법률의 규정이 있느냐가 문제되는 거죠. 근데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은 다 법률의 규정이 있죠. 근데 우리가 수험적으로 진짜 문제되는 게 어떤 거죠, 여러분들? 비밀 녹음, 비밀 촬영. 공부하셨을 거예요. 비밀 녹음, 비밀 촬영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강제처분 법정주의 예외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강제처분 법정주의로 보되 이거를 검증에 비슷한 걸로 보느냐 해가지고 유추정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이런 게 나오면 처음에 강제처분 법정주의 예외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근데 사실 강제처분 법정주의는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적법절차에 내려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제처분 법정주의에 만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외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위법하다고 보는 견해도 일단 많고요. 그걸 넘어가고, 만약 강제처분 법정주의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검토할 게 뭐예요, 여러분들? 영장주의예요. 영장이 있느냐. 만약 영장이 없으면 그 다음에 검토할 게 뭐죠, 여러분들? 영장주의 예외에 해당하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논리적 순서대로 만약에 어떤 처분이 있다 그러면 먼저 그 처분의 성질을 먼저 따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 처분의 성질이 임의 수사냐 강제 수사냐. 제가 좀 이따 나중에 내일이나 모레 배우겠지만 그 비밀 촬영 한번 그 비밀 촬영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나이트클럽 음식점인가요? 춤춘다는 그 제보를 받고 민원 받고 거기 음식점에 딱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뭡니까? 뭐 음악을 트니까 사람들이 막 이런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사진으로 찍었죠, 경찰관이. 그죠? 뭐 비밀 촬영 관련돼서. 자, 예를 들어 그러면 자, 비밀 촬영이 그러면 성격이 임의 수사인지 강제 수사인지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학설들은 그거를 강제 수사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기본권이 침해되느냐, 법익이 침해되느냐 봤을 때 비밀 촬영은 그 사람의 초상권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강제 수사로 봐요. 자, 그러면 강제 수사로 되면 강제 수사 거쳐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강제 처분 법정주의. 그럼 비밀 촬영이 그렇죠? 법에 정해져 있는 강제 처분인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비밀 촬영은 없어요. 압수수색 검증은 있어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견해에서는 야, 강제 처분 법정이 상당히 중요한 원칙이니까 어떻게든 이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야, 검증이랑 비슷하게 보자. 왜? 사진 촬영은 결국 찍어서 뭘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검증, 유추, 적용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검증 유사하게 봤어요. 그럼 그건 통과됐어. 어쨌든 그 다음에 검증이니까 영장주인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 영장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영장이 없었죠. 그럼 영장주 애외에 해당하는 걸 또 검토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대법원은 특이하게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대법원은 그 비밀 촬영이나 비밀 녹음에 대해서 임의 수사인지 강제 수사인지 안 밝혀요. 그냥 안 밝히고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증거 본연의 필요성, 저 범죄의 상당성 뭐 해가지고 뭐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되고 통상이 출입하는 관련돼 가지고 하면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식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견해 대립이 많이 있는 거고,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강제 처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논리적인 순서가 쭉 나와야 돼요. 아, 강제 적법 절차에서 강제 처분 법정주의, 그다음에 영장주의, 영장주의 애외 순서로. 물론 그 전제는 뭐죠, 여러분들? 강제 처분의 성질을 먼저 논해줘야겠죠. 이 임의 수사인지 강제 수사인지. 사실 임의 수사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비밀 촬영을 비밀 촬영 임의 수사를 보면 여러분 강제 수사나 임의 수사에서는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뭐가 있냐면 수사의 조건이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수사의 조건 중에 수사의 상당성과 수사의 필요성이란 말 기억하시나요? 수사의 상당성에서 나오는 법리가 뭐냐면 신의 측과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나오고 신의 측에서 함정 수사에 관련된 논점이 나오죠. 그래서 임의 수사에서는 거기 나온 수사의 조건을 끌어들여요. 수사의 상당성과 뭐다? 필요성. 그래서 그 대법원 판례를 오히려 임의 수사로 해석하는 견해는 대법원 판례가 들고 있는 뭡니까? 증거 보존의 필요성, 상당성 이런 게 뭐다? 수사의 조건에서 가져온 것이다라고 해서 임의 수사를 보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자, 7번 대물적 강제 수사 볼게요. 3번입니다. 군 검사는 갑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의 공범 의뢰 별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 메모지 2장을 압수했대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압수수색 관련돼서는 압수수색 나오면 여러분들 준용 조문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답안지 쓰실 때 몇 줄을 쓰시는지 아시죠? 200 만약에 그 피의자라고 한다면 피의자 집에 쓰는 게 219조 기억하실 거예요. 맞아요. 예. 일단은 106조가 법원에 압수수색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215조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관련된 거죠. 그리고 219조가 준용 규정이에요. 일단은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 지우겠습니다. 압수수색 관련돼서 215조 조문을 보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죠. 압수수색 하려면 첫 번째로 뭐죠?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 의심할 만한 정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련성이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 의심할 만한 정황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 의심할 만한 정황 관련돼서 여러분들 이거 좀 비교할 게 뭐가 비교하면 되죠, 여러분들?
체포 구속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체포 구속. 체포 구속에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뭐라고 하죠? 상당한 이유라고 하죠. 맞아요. 체포 구속에서는 상당한 이유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압수수색에서는 정황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얘기는 체포 구속보다는 좀 낮은 혐의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죠? 그 정도. 근데 문제는 관련성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이번에 관련성 판례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죠. 관련성하고 참여권 관련돼서. 자, 관련성은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죠? 객관적 관련성하고 그죠? 객관적 관련성하고 인적 관련성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판례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객관적 관련성은 여러분 뭘 말하죠, 여러분들? 여기서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은 결국은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관련돼서, 그렇죠? 그리고 그 혐의 사실 그 자체냐, 또 뭐라고 하죠, 판례가? 혐의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관련돼 있거나, 또는 마지막으로 뭡니까? 모두 이제 저는 그렇게 외웠었는데 동경 수방 시장이라고 해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리고 범행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를 증명할 수 있는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렇죠? 네. 자, 교과서도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다만 그런 경우는 어떤 관계에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들?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에 있었다고 하죠. 세 가지였고,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는요, 여러분들, 그거는 사실 판례를 쭉 보다 보면 사안포섭 할 때 그 표현을 다 가지고 사안포섭을 해요, 판례가. 그래서 사례 풀이를 할 때는 그 범행의, 그러니까 제가 동경시장 방법이라고 나와 있지만, 교과서 좀 이따 나와 있습니다. 좀 볼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거 사례 포섭 하실 때 사례 포섭을 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례 포섭 할 때는 동일성, 관련성 여부를 따질 때는 이 동경수방 시장을 통해 가지고 동일성 여부,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시면 된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두 문자에 있어서는 뭐 제가 동경 수방 시장이라고 해서 이제 농담으로 동경에 가면 워낙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거기 수방으로 이게 막아놓는 시장이 있다 해서 동경 수방 시장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참고로 좀 이따 보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인적 관련성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인적 관련성은 뭐죠, 여러분들? 압수수색 대상자 누구? 피의자 사이에, 그렇죠? 압수수색 대상자 피의자 사이에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이나 종범이나, 그렇죠? 필요적 공범이나 그런 관계에 있는 경우, 그렇죠?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성 관련도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갑이 사기 사건의 피의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경찰이 사기 사건의 피의자여가지고 영장을 그 사기 사건 피의 사실로 해서 갑을 피의자로 하고요. 그 혐의 사실은 사기죄 피의 사실로 해가지고 영장을 집행하려고 갑이 집에 갔습니다. 근데 참고로 아들 을이 있어요. 을은 근데 아버지가 몰랐지만 사실은 사이코패스였습니다. 을은 그동안 계속 연쇄살인을 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집에, 을의 방에 또 뭐가 있었냐면 막 살인 도구들이 있고 뭐 시체 일부가 있고, 그래서 압수수색을 딱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시체도 발견되고 막 칼도 발견되는 경우죠. 그래서 압수수색을 해버립니다. 그걸 압수해버려요, 경찰이. 그러고 나서 을을 살인죄로 기소를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을의 변호인이 선임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을의 변호인이 선임이 된다면 을을 위해 변론해야겠죠. 근데 을에게 지금 을은 살인죄로 기소가 됐고 을에게 불리한 증거는 뭐가 있어요? 어떤 증거예요? 뭐 사체 일부라든가 흉기 같은 게 되겠죠. 그럼 그 증거의 증거인을 부인해야 할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거꾸로 가는 거죠. 부인하려고 한다면 이 압수된 증거물이 뭐다? 위법하다는 주장을 해야겠죠. 결국은 왜 위법하냐? 갑에 대한 영장으로 뭘 한 거죠? 압수한 거죠. 다시 말하면 갑에 대한 영장과 관련성이 없다. 압수 당시에 그걸 주장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따져보자는 얘기죠.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첫 번째로, 자, 객관적 관련성이 있나요? 피의 사실, 사기죄하고 살인죄하고 관련성이 없죠. 그래서 따져볼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적 관련성이 있을까요? 즉 사기 사건에서 아들이 뭐 공범입니까? 교사범입니까?
종목 전혀 다르죠. 관계가 없어요. 관련성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주장에서 뭡니까? 그 증거를 날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관련성의 문제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사실관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군검사는 갑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의, 자, 공범 동그라미, 여러분들. 공범, 의뢰, 자, 별건 동그라미입니다. 자, 이미 공범이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적 관련성 이미 인정됐다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뭘 묻는 거죠, 여러분들? 별건이요. 자, 별건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저 뭐다, 여러분들? 아, 이거는 좀 관련성이 없겠구나라고 해서 문제를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주요 정점 1번. 자, 수사기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압수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는 뭐냐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줄 어떤 표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장주의, 또 강제추분 법정주의 쓰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판례도 이런 식으로 쭉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 그다음에 자, 보시면 밑줄 증거 볼게요.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는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에 근거가 되는 압수수색 영장 혐의 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2번은 자, 2번은 지금 일반 법리를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밑줄 증거만 보세요. 일단 근거 조문은 215조라는 거 따시고, 그 다음에 밑줄 증거 보시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혐의 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 영장 혐의 사실과 사이에 뭐다?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객관적 관련성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첫 번째,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자체. 동그라미 2번,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한 범인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뭐다, 여러분들?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죠. 특히 동경, 수방, 시장은 동그라미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객관적 관련성은 그 다음 절 굵은 글씨 어떤 관계다, 여러분들?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판례 관련돼서 최근에 이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를 설치한 판례가 있습니다.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시면 혐의 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예전 기출 지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체크하시고. 그리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대상제 뭡니까? 공동정범,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사건에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 관련돼서는 단순히 동종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볼 수 없다라는 부분 조심하시고, 주관식과 관련돼서는 이걸 다 암기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쓰시려면.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할게요. 자, 8페이지 보시면 결국 메모지 두 장이 지금 별건이잖아요. 관련성이 있는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문제 별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별건이라고 하면, 자, 문제 우리는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 관련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례 같은 걸 접근할 것인가 문제예요. 자, 관련성이 없는 증거죠. 영장은 있는데 관련성이 없는 증거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 증거는 그렇죠. 영장 없이 압수한 거나 똑같은 거죠. 결국엔 그 효과가 뭐다? 관련성이 없다는 거는 뭐다? 그렇죠. 영장 없이 압수한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이것만 하고 싶게요, 여러분들. 3번만 하고 싶게요. 자, 그럼 영장 없이 압수하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효과가.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리 생각해 볼게. 관련성이 없어? 관련성이 없다는 건 영장 없이 압수한 거네. 그 영장 없이 압수한 건 어떻게 되지? 효과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위수증이라는 건 알고 계세요. 그렇죠? 위수증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위수증이라는 게 왜 위수증이냐 나왔냐 문을 좀 약간 보셔야겠지만, 위수증이 여러분들 308조 2죠.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그렇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는 증거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적법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미 배우셨습니다. 교과서상. 두 가지죠, 여러분들.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경우하고 형사소송법상의 효력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다라고 여러분이 배우셨을 거예요.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경우하고 뭐다? 형소법상 효력 규정에 위반한 경우예요. 대표적인 헌법 정신에 위반한 경우 뭐죠, 여러분들? 맞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영장주의예요.
물론 적법 절차도 있죠. 형수법상 효력 규정이 위반된 경우는 뭐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판례가 교과서상 들고 있는 여러분 그 기억은 아실 거예요. 선서 없이 한 증인신문, 그죠? 선서 없이 한 증인신문. 그렇죠. 그러면 결국 헌법 정신의 위반, 영장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결국 뭐다, 여러분들? 위스증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결론 그렇게 딱 내리면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관식을 여러분들 사례를 푸시한다면 위수증 관련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장점이 뭐가 있냐면 위수증이 애외가 해당되는 게 문제죠, 사실은. 애외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절차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형사사법 정의에 반하는 경우를 초래하는 경우는 애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보고 있죠. 그러면서 2차 증거 같은 경우에는 뭘 기준으로 판단하다고 해요, 여러분들? 인과관계 단절이나 희석 중심으로 판단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수증이다. 그러면 위수증 혹시 애외에 해당하는가? 검토해 보고 결론을 내셔야죠. 그러니까 반드시 위수증 관련돼 가지고는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위법수지 증거에 해당하고 특별히 애외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끝내시면 돼요. 한 문장으로. 만약 문제 자체가 애외 사정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구체로 쓰시면 되겠지만 애외 사정이 안 보인다 그러면 한 줄로 그냥 위법수지 증거에 해당하고 특별히 애외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 줄로 끝내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10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끊겠습니다. 예.